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 정유정의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범행 도구를 구입한 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유정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도 보통의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정황들도 제정신으로 하기 믿기 어려울 정도였던 네. 그런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정유정이 범행하기 3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3개월 집중적으로 전부터요? 예. 검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걸로 미루어 봐서는 어떤 범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어떤 과정까지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그만큼 계획적이고 또 증거인멸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뭐 훼손해서 유기를 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일부는 뭐 집에 두고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범행 직전에 영화나 이 범죄를 다룬 영화나 소설 같은 것들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봤던 영화 중에 하나는 이 줄거리가요. 주인공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어떤 신분을 훔쳐서 살아가는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각에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정유정이 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과외 앱에서 찾아가게 된 어떤 심리의 저변에 깔린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이 영어나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정유정이 고학력의 영어를 잘하는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어서 피해자 심리를 좀 분석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흉기를 더 구입하고 봉투도 구입하고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말 치밀했던 것이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신분증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까지도 튕겨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정유정이 첫 경찰 조사에서는 진범은 따로 있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픈 지금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완전 범죄를 하면서 가했으니까 이미 살인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 CCTV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돌려 보면 정유정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또 본인이 진술할 때도 변호사 오지 않으면 저희는 진술하지 않겠다.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동안 본인이 여러 가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 드라마 많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이제 있죠. 이번 사례를 보면 예. 처음에 본인이 거부한 거나 나중에 이 시신을 버릴 때 같은 경우에 뻔히 저렇게 드러나게끔 버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런 정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뭐냐면 요즘 영화라든지 TV 프로그램에 네. 너무 이런 범죄를 다루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많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주영도 보면 이런 드라마에 뭐 굉장히 이제 그 몰두해서 많이 봤고 그걸 따라하려는 그 습성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좀 자극적인 면이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또 이거를 본따서 하는 범죄, 모방 범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진짜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허 변호사님께는 이 이야기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유정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뜻은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뭘 좀 알고선 준비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관련한 자료들을 미리 찾아보면 이제 심신미약이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이런 예.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뭐 CCTV에 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방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너무 충격적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이 심신미약으로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설사 그렇다고 나온다고 해도요. 네. 이것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격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다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범행 행위를 할 그 당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의사 결정 능력이나 변별 능력이 거의 없었다. 이 정도로 봐야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분증 같은 것도 다 미리 치밀하게 가지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명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그렇지 걸로 않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외 앱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중국어 이런 거 배울 때 좀 써봤거든요. 그래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은둔형 외톨이 범죄 예방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탈퇴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자신이 이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은둔형이 많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살해범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히키코모리 어떤 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일본만 하더라도 한 130명이 넘는 히키코모리가 있다고 해요. 많네요. 그러니까 은둔형, 자기 집에서만 지내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연령이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거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은둔형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가 되면 나름대로 본인이 하는데 지금 정유정도 보면 고교 졸업 후에 일체 어떤 외부 활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가지도 않고 또 일반적인 사회 활동도 하지도 않고 한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범행에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좀 사회적인 어떤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래야지만이 감시도 되고 또 이런 사회화 교육도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국내 첫 번째 어린이 병원 휴일 진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예. 소아과 의사가 갈수록 부족해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 현재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소아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전국 주요 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모집을 한 인원이 네. 201명이었는데 여기 지원한 사람이 33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에도 4분의 1 정도밖에 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휴일 진료, 야간 진료 중단한 이 소아 병원도 77년 동안 이걸 진료를 이어왔는데 아이고야. 의료진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인력난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이렇게 소아병원처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전국에 38곳이고 서울에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병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부족한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 또 하나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네. 지금 이 소아병원도 그렇지만 전국 유명 소아과, 동네 소아과 점점 없어지고 있고 오픈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아이들 아픈데 주말이나 휴일에 아프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서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게 되면 또 중증 환자들이 가서 병상이 없어가지고 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상황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 의원은 늘어난 반면 또 산부인과 소아청년과 의원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 붕괴 실제로 우려되는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막을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과를 없애겠다고 학회에서 이제 예. 발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왜 이제 없어지냐면 일단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쌍꺼풀 수술 하나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소아청소년과 해도 어린애들 보면 이게 또 어린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클레임 이제 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 일 강도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소아청소년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심장외과 같은 경우는 한 지방의 병원에서 이 전문의를 모집을 했는데 연봉을 10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형외과, 그다음에 어려운 심장외과, 외과 분야에서 거의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피부과, 안과 뭐 이런 게 많은 급여를 비급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만 몰리는 거거든요. 저는 방법은 결국은 의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려서 전체적인 어떤 좀 이게 비용을 좀 낮추고 예. 그래야 되는데 좀 의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의사들은 또 이게 다 의사가 적은 게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상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